플라톤의 카메라 스터디 1장, 대망의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까지는 OT였다고 치면은, 이제 드디어 물리적 뇌가 추상적 보편자의 풍경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라는 부제로 기획된 플라톤의 카메라라는 책을 다루려고 하는데, 왜 제목이 플라톤의 카메라인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촘스키 같은 학자가 플라톤의 문제라고 붙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경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플라톤의 문제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한 예시로 예를 들자면 플라톤의 메논 같은 책에서 기하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한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막 물어보고 그걸 좀 유도하게끔 소크라테스가 유도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교육학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메논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재밌는 책이죠. 그래서 처음엔 변을 2배씩 늘리면 넓이가 4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렸죠. 그 루트 2배 늘려야 뭐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봐봐라. 어떻게 기하학도 배우지 않은 학생이 노예가 어떻게 이걸 기하학적인 과정들을 다 유도해낼 수 있는가? 이거는 분명 전생의 사후세계라거나 전생의 이데아를 봤기 때문에 추상적 세계를, 추상적 개념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개념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는 전생의 사후세계의 이데아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해내는 작업이다. 우리가 근데 왜 잊어버렸냐? 사후세계를 지나고 나서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그걸 서서히 다시 회상시키면 우리가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폴 처칠랜드가 말하듯이 이런 것들은, 이런 이야기는 플라톤 자신이 출생전에 어느 비물리적 왕국에 머물러서 알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에서 버티고 서 있을 어떤 여지도 없다. 왜? 당연히 어떤 이데아라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은 현대 자연주의적인 철학 위에서 설 입장이 없죠. 플라톤의 이런 초자연적인 설명은 당연히 옛날 고대 지식인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답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 여기 박 교수님께서 역자서문에 적으신 것처럼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리적 장치 또는 회로가 어떻게 그 추상적 개념, 즉 보편자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물리적 뇌가 추상적 보편자의 풍경을 어떻게 담아내는가인데, 그래서 역자서문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은 엄청 철학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먼저 읽었으면 하는 바란 독자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이라는 말씀하셨죠. 인공지능 연구 초석 하나를 놓는다는 소망으로 이 책을 번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공지능에서 이 물리적 장치, 회로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 사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어떤 물리적인 회로에 불과한 것들이 어떻게 보편자를 담아내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플라톤의 문제에 여전히 현대 자연주의 철학자들 그리고 인지과학 연구자들은 답할 책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개, 고양이 분류처럼 어떤 범주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우리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 물리주의적인 틀 안에서 설명해 보겠다라는 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식이 무엇인지, 지식이 어떻게 습득하는지, 지식이 시간에 거쳐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건 3단계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마지막의 이야기는 차차 이해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자연주의적인 틀 안에서 그리고 신경생물학적인 틀 안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자. 그래서 저자는 처음에 1장부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처칠랜드의 신경인식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 입장은
어떤 이들에게는 좀 너무나 생소하고 새로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친숙한 생각을 통해서 비유하거나 대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은 인식론의 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뭐든지 정답을 얘기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체계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틀렸더라도 엄청 논증을 아주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인식론에서 굉장히 잘 전개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신경인식론과 비교하면서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칸트는 왼쪽이고 신경인식론은 오른쪽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칸트는 크게 어떤 경험적 직관과 이성적 판단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인식적 능력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아주 조금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감성적 차원에서, 감각적 차원에서, 경험적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경험적 세계를 받아들이면 이걸 이제 여기에 사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따가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런 판단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기초적인 인지 단위라고, 가장 기초적인 인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틀들이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 때는 조금 더 특별한 과제가 있었죠. 선언적 종합 판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라는 식의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런 두 가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과연 인지가 단지 경험과 판단이라는 두 가지 추상 공간만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칠랜드가 오른쪽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맛, 정서, 냄새, 얼굴 사실 칸트도 이런 얘기를 간과하진 않았겠죠. 운동 조절, 시각 습득 그리고 시각 습득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원들이 있을 거고 적어도 얼굴 표상 공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얼굴을 표상할 때 적어도 수백 수천 이상의 차원이 필요할 거고 그런 엄청난 차원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주제특이 뉴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그 발제문을 제가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수백 어쩌면 수천 가지 차원의 내적 인지 공간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각의 인지 공간들은 두 번째 페이지에 뇌 내부에 있는 주제특이 뉴런의 고유 집단이 보여주는 집단적 활성을 통해 매우 실제적 공간 내에 물리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연주의적인 물리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칸트처럼 어떤 예지계에 따로 있다거나 물 자체의 세계라거나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인지 활동이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을지도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경 가소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어떤 잘 변하는 플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체 운동 인지 능력 신체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구현하고자 뇌가 발달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를 처칠랜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지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당하는 참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적 지식과 어떤 절차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발제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걸? 네. 그래서 이런 신체 운동 인지 능력에 의해 발달하기도 했다. 우리 뇌는 그런 것까지도 좀 기억을 하시면 이후의 내용을
연계하기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의 표상, 단명한 것과 영구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조금 뭐 간단히 언급만 하자면 제가 카톡방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순수 이성 비판의 첫 문장이거든요. A판 서론 첫 문장인데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지성이 감성적 감각이라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산출해낸 최초의 산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칸트 인식론에 있어서도 그리고 현대 인지과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그냥 어떤 단순히 나이브하게 딱 있는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수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여긴 지성이 여러 인지적인 공간들을 통해서 인지적인 공간들까지 포함한 우리 지성이 감성적 감각이라는 어떤 감각 자극이라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산출해낸 최초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들리는 이 모든 경험들은 다 감각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인지 공간을 통해 가공해낸 최초의 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책 전반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있는 물 자체를 감각하고 쭉쭉쭉 나아가서 판단의 과정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셔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의 구성이 칸트에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범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적인 판단들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기초적인 인지 구성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판단들이, 저지먼트들이. 그렇지만 처칠랜드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양질, 관계, 양상 같은 4가지 종류와 각각 3가지 하부 종류들을 통해서 도출된 아까 말했던 12가지 범주의 판단 형식들이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판단 범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기초적인 인지 단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처칠랜드한테는 이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규정일 뿐인 거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 혹은 아직 언어를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아직 언어를 배우지 못한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신경인식론에서 말하는 그리고 처칠랜드가 말한 기초인지 단위는 고유한 뉴런 집단 전체의 활성 패턴, 액티베이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활성 패턴은 앞서 말한 수많은 표상 공간들 중 어느 한 공간 내의 활성 지점으로 표현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기초 표상 형식은 신경계를 지닌 모든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며 모든 공간 내에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작동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조금 있다가 그림을 통해서 피규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칠랜드가 여기에서 좀 덧붙인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 인간의 모두 진화론적 형제 자매들과 연계시키는 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느 책임 있는 인식론적 이론에서든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언어 형식의 판단 혹은 명제를 지식이나 표상의 단위로 추정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처칠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죠. 우리의 판단이나 명제 같은 어떤 언어적인 지식에 대한 언어적 정의를 포기하고 신경과학적인 아주 하부적인 수준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경과학적인 수준에서 정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죠. 여기 다른 책이긴 하지만 내처럼 현명하게라는 이것도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폴 처칠랜드의 아내인 패트리샤 처칠랜드가 쓴 책의 어떤 한 구절인데 비록 인간 언어가 그 복잡성과 표상적 능력에서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진화생물학으로부터 나오는 일반적 고려가 함축하는 바에 따라서 언어적 표상과 비언어적 표상 사이에 어느 연속성도 가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라거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지식 체계까지도 잘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이론, 그런 인식론이 굉장히 그런 인식론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지식 체계를 단명한 매개수단과 영구적인 매개수단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처칠랜드는. 전자의 단명한 매개수단은 앞서 말했듯이 이미 뉴런 집단 전체에 걸친 일순간 활성 패턴이고, 반면에 영구적인 매개수단은 그런 활성 패턴들이 가능한 모든 지점들에 대한 대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배경 캔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PPT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색깔 인식으로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가능한 색깔 공간의 대응도, 토포그래픽 매핑이 영구적인 매개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구적인 인식의 매개, 지식의 매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대기 공간 같은, 어떤 캔버스 같은 대기 공간, 이 전체가 대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활성화되는 고유한 뉴런 집단의 액티베이션 패턴들이 단명한 매개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기 위해 좀 재미난 실험들을 처칠랜드가 가져왔는데, 신경 피로에 의한 색깔 잔상, 이러한 것들이, 이런 토포그래픽 매핑이 그냥 멋있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유의미한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잘 보여줬어요. 어떤 거냐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빨강색을 한 10초 정도 보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초록색을 한 10초 정도 보다가 가운데 있는 하얀색의 X표를 다시 10초 정도 집중해서 보면, 이후에, 그러면 빨강색을 볼 때는 약한 초록색이 살짝 보이고, 초록색을 볼 때는 약한 정도의 빨간색이 이 하얀색에서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빨강색을 너무 보다가 이제 신경이 피로해져서 거기에 대한 보상 효과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정반대의 거리에 있는, 정반대편에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초록색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거죠. 잠깐이나마. 그런 걸 통해서 보상 효과로 이런 반대편 거리에 있는 색깔이 우리 그 시각 인상에 좀 띄게 되는 건데, 좀 재미난 실험이긴 하죠. 좀 더 찾아보면은 재미날 것 같은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레퍼런스까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됐으면 어느 정도의 벡터 거리가 정량화돼서 표현했는지 그런 숫자로 뭔가 표현된 자료가 있으면은 좀 더 재미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얼굴 표상에 대한 건데, 이거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할 텐데, 얼굴도 비슷한 현상이 삐매의 매일끼리 갈려지는,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고, 물론 얼굴은 이런 3차원처럼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처칠랜드가 다른 철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다른 철학자들이나 대중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모형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얼굴을 제인을 위한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다른 책에서 했었는데, 잠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다룰 내용이니까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백 차원, 수천 차원, 그리고 레이어들도 많이 있겠죠. 맛 공간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도 이런 벡터 공간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에 이제 발제문에서는 쭉 넘어가서 3번 개인의 학습 그리고 구조적인 1단계 학습을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이런 영구적인 매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위 벡터 공간들은 과연 본효적일까? 그러니까 선천적일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식 구조일까? 라고 한다면 처칠랜드는 그래, 색깔 공간이 인간 유전자에 특성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인간 유전자 내에 내재적으로 새겨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왜냐,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밝혀냈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배우듯이
RGB 3차원 색깔 입방체를 위한 유망한 뉴런 기반과 시냅스 기반이 각각의 정상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단순하며 반복적이고 매우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생명이 아닌 정상적인 인간들의 한정에서는 3차원으로 단순하게 선험적으로 그리고 또 본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거죠. 그렇지만 인간 얼굴 표상 공간은 본효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본효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어떤 거냐? 우리 뇌 내부의 얼굴 공간 차원은 거의 확실히 수천 내지 수만 차원에 이를 거예요. 아까도 잠깐 봤던 것처럼. 그러므로 얼굴 공간을 구성하는 시냅스 연결 조성 상태는 적어도 100만 시냅스 연결을 포함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뇌 내부의 각 뉴런들은 아마 다른 뉴런들과 1000개의 시냅스 연결을 이루고 있고 적어도 100만 시냅스 연결을 포함하면서도 그 어느 것도 연결 강도 또는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얼굴 공간의 연결이 유전적으로 결정되게끔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고정된 얼굴 표상에 대해서 고정된 방식으로 유전자에 새겨진다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생존에 불리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아주 정말 변화무쌍하게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우리도 막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는 우리가 보던 얼굴만 봐서 고정적으로 인식해서는 정말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그런 시냅스 연결들은 개인들 전체에 걸쳐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종 효과라고 잘못 불리는 그런 현상을 떠올려 보면은 좋겠죠. 우리가 이거 뭐 인종차별 발언이 아니라 흑인들이라거나 아니 백인들도 마찬가지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라는 인식을 가지기 쉽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얼굴들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후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증거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간 얼굴 표상 공간은 본효적이지 않다,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호칠랜들은 꽤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그리고 이런 얼굴 표상 공간 이야기를 시작으로 색깔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그 표상 공간들이 생득적이지 않다라는 선천적이지 않다, 본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칠랜드의 반생득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표상 공간들이 후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각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적으로 뭐 여기 시각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혹은 망막에 문제가 있는 시각장애인 분께서 처음으로 이제 망막에 이식받고 세상을 봤을 때 우리처럼 인식을 못하죠. 선이 뭐고 면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학습을 해 나가야 세상을 볼 수 있는 표상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생득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반생득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경인식론의 관점 속에서 이런 봉쇄적 생득주의나 조합적 생득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막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텐데 봉쇄적 생득주의는 우리의 개념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조합적 생득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로크, 휴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을, 우리가 감각했던 것들을 어렴풋이 우리 감각으로 복사하게 돼서 그것들이 복합 개념으로 구성되고 유니콘이라거나 어떤 용이라거나 다양한 감각들을 표상할 수 있다. 다양한 생각들을 표상할 수 있다라는 게 조합적 생득주의인데 이 두 가지 다 처칠랜드 입장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아마 1단계 학습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이후에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따라서 누군가의 무수한 시냅스 연결이 완성되고 그 시냅스 각각의 강도들 혹은 가중치들이 정교하게 조율되는 일은 학습에서 핵심적인 1차적 과정이다. 그런 과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20년의 인생 동안 일어나며 특별히 처음 10년 동안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는 처음 5년 동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동안에 그 사람의 배경 개념 체계는 천천히 완성되어 가며 이후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아주 조금 수정되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고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쭉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하거나 인지과학 하신 분들 너무나 익숙한 도식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중치 곱의 합을 통해서 활성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과 굉장히 같거나 유사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 나간다고 보면은 이러한 틀들이 어떤 연결주의적인 인공신경망들을 통해서 표상 공간을 본유적으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학습을 통해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학습을 좀 보면은 개인의 학습, 빠르고 동력학적인 2단계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발제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채팅으로 어떤 질문이라거나 어떤 코멘트라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의 학습 빠르고 동력학적인 2단계 학습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태 공간은 오직 지식의 기반만을 설명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련된 이런 지식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공간들, 이런 상태 공간들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배경 캔버스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뭐 5년, 10년, 뭐 20년간 뭐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깍 알아차리는 그런 빠르게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뇌의 동력학적 변화 차원이 추가로 설명되어야만 우리가 어떤 그럴듯한 진정한 뭔가 지식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2단계 학습, 빠르고 동력학적인 학습이라고 처칠랜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동력학적 변화는 원래 상태 공간을 조심스럽게 구축한 일련의 하부 공간들로 축소시키고 이런 하부 공간들은 일련의 규범적 가능 세계를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는 우리 자신의 세계에 대한 동일한 범주를 가지게 되어 영구적인 인과 구조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건 곧 강건하게 내재하는 개연성 계측 기준을 probability metric을 갖는 공간 내의 위치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 보면은 조금 더 이거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적 인지는 여기만 봐서는 뭔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적 인지는 부분적으로 현재 감각 입력, 부분적으로 이미 습득된 배경 개념 체계, 아까 말했던 그런 배경 개념 체계, 다시 말해서 최근 시냅스 조성 상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현재의 맥락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체 뉴런 집단의 동시적 활성 상태 등의 장치들로 이루어진 동력학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칠랜드 이러한 능력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능력을 칸트의 상상력 개념과 비교를 하죠. 칸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셨는데 칸트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 장에서도 종종 언급을 할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칸트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직관이나 판단과는 구별되는 세 번째 커다란 인지활동의 캔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처칠랜드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상력은 따로 칸트처럼 따로 차원을 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뉴런 활성 집단의 위치가 달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과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인지가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 어떤 인과에 의해서 달라지냐?
상향적 입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쪽 뉴런 집단에서 내려가는 탑다운 혹은 리커시브 입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존에 아마 저는 이렇게 인식을 이해를 했는데 기존에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베이지안 인식론에 따르면 어떤 사전 확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후 확률을 각각 다르게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탑다운 인식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틀렸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는 비선형적인 동력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한 결정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뇌에서 펼쳐지는 그런 인지활동을 다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다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지활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죠. 첫째, 뇌의 현재 구조와 동력학적 상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완벽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며, 둘째, 뇌의 상태가 법칙적 지배에 따라서 다음 상태로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관해 엄청나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하다. 심지어 적당한 어린 짐작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뇌는 비선형적인 동력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1차 수로 논리와 같은 그런 구문적 설명도 아니고 모델 이론적인 의미론적 관점도 아닌 터치랜드가 주장한 그런 활성 벡터, 액티베이션 벡터에 의해 기술되는 편이 더욱 낫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벡터 코딩과 벡터 컴퓨테이션이 생물학적 뇌의 거대한 그물망 내에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얻어내야 제대로 된 어떤 인식론 이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과학적 이론화 과정을 뇌에 대한 동력학적 관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컨대 우리가 2단계 학습을 통해서 여러 이해를 얻고 적용하고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대단한 2단계 학습 중에 하나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패러다임이 전환되거나 하는 라부아지에가 화학혁명을 일으키고 뉴턴이 물리학, 거의 과학혁명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전 물리학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고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생물에 대해 연구를 한 아주 새로운 발견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2단계 학습에 적합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안 보여줬구나. 네. 뭔 얘기 하나 싶었는데. 슬라이드 가끔 공유를 전환하는 거 까먹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발제문으로 넘어가서 이를 통해서 처칠랜드는 과학 철학과 인식론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령 그 과학 철학과 인식론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들인데 증거에 의한 이론의 미결정성 문제하고 실제론자 vs 도구주의자 해석에 대한 자격의 문제, 그리고 토마스 쿤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과학 철학의 어떤 커다란 선조 중에 하나죠.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던 토마스 쿤이 줄곧 언급한 공약 불가능성 개념을 이런 신경인식론의 개념 입장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될 거고, 마침내 이를 종합함으로써 처칠랜드는 가장 커다란 주장 중 하나인, 가장 커다란 어떤 어떤 대결 중 하나인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 논쟁에서 과학적 실제론의 손을 들어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단계 학습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논증이 나오겠죠.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다면은 이후에 디스커션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3단계 학습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집단의 학습과 문화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인용 정도만 좀 가지고 왔어요. 사고 언어 가설과 여기에 대한 처칠랜드의 입장을 담은 인용들을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고 언어 가설의 입장에 따르면 처칠랜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리 포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런 사고 언어 가설의 입장에 따르면
어느 공적 언어의 개념어 사전은 각 개인의 선천적 사고 언어의 선천적 개념들의 의미로부터 직접 그 의미를 물려받는다. 어떤 공적 언어하고 선천적 사고 언어하고 공적 언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고 언어는 어떤 제리 푸더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꼭 한국어의 필요는 없다. 사고 언어라는 게. 그리고 영어의 필요는 없고 어떤 모종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마음에서 돌아가는 그런 언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엄청 대단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진 않았는데 대충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선천적 사고 언어의 선천적 개념들의 의미로부터 직접 그 의미를 물려받는다. 그러면 그 개념들은 환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간파해낼 특징들을 담아내는 본유의 인과적 감수성으로부터 그러한 의미들을 이끌어낸다. 어떤 그 개념들의 의미를 딱 본유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최종으로 선천적으로 그러한 인과적 감수성은 그 관점에 따르면 수백만 년의 생물학적 진화에 의해 형성된 인간 게놈 내에 확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모든 정상인간은 문화적 진화의 어떤 단계에서도 이거는 처칠랜드가 강력하게 거부하는 입장인데 어떤 다른 인간과도 동일한 개념 체계를 공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적 언어, 예컨대 우리의 한국어는 그 개념 체계를 2차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칠랜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공적 언어의 개념어 사전은 본유적 사고 언어의 그런 반영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새겨지는 널리 수용된 혹은 문화적으로 확립된 문장들 체계로부터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규범이 되어버린 추론적 행동 패턴에 의해서 그 의미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어느 개인의 사고 과정을 구성하는 언어 이하 범주들은 상당한 정도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 개인이 양육된 생활 언어의 공적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더 심하게 비판적으로 이 언어 이하의 범주들이 처칠랜드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더 심하게 비판적으로 지적하자면 어느 개인의 인지 범주들의 의미 또는 의미론적 내용은 본의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어느 특징을 가리키는 통상적 관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보다 그것은 고차원 뉴런 활성 공간이라는 그 의미와 의미론적 내용의 한정된 장소에서 나온다. 그 뉴런 활성 공간은 복잡하고 특이한 유사성 관계를 담아내며 일부 외적인 영속적 속성들 영역에 대한 고도의 정보와 대응도를 내재화한다. 저는 엄청나게 이해를 여기서 뭐 엄청 잘 와닿진 않았는데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저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얘기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볼 것으로 1단계 학습을 바르게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느 형식의 원자론적 외연주의 지시자 의미론을 일단 밀어두고 전체론적 콰인이 이야기한 거죠. 내연주의 영역묘사 의미론을 선호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분 중에서 콰인의 믿음은 거미줄처럼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콰인이 얘기한 게 전체론적, 인식론적, 전체론적 의미론 구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해하거나 할 때 말이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컵이라거나 어떤 뭐 추상적인 어떤 왕이라거나 어떤 사도세자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의미를 이해한다거나 할 때 그 원자 딱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 컵이 뭐고 사도세자가 뭐고 왕이 뭐고 딱딱 그것만 따로 이해를 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와 마음은 우리 인지 구조는 언제나 다 얽혀져 있고 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신화라거나 어떤 조선시대의 시스템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얽혀져서 이해를 해야 아주 우리의 믿음이라거나 어떤 인지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쫙 펼쳐져서 얽혀져 있는 전체론적인 의미 시스템, 전체론적인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딱딱 원자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원자론적으로 사도세자만 딱 이해하고 어떤 조선만 딱 이해하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디스커션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 전체론적 내연주의 영역묘사 의미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가진 인식론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처칠랜드는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사고 언어 가설처럼 어떤 분유적으로 딱딱 사고 언어 가설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원자론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처칠랜드는 제리 포더의 사고 언어 가설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 원자론적으로 딱딱딱딱 선천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의미를 물려받고 부여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론적인, 콰인보다 조금 한층 더 진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콰인은 믿음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다. 우리의 지식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은 알고 보면 신경 활성 패턴이고 신경 뉴런 집단의 신경 활성 패턴이고 그것들이 뇌 속에서 거미줄처럼 시냅스들이 얽혀져서 이어져 온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활성화된 패턴이라고 보면 조금 더 진일보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칠랜드는 이런 전통적인 지식 정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과연 참이면서 정당화된 믿음인가? JTB 조건이라고 제가 오늘 카톡방에도 언급을 했었죠. 지식의 전통적인 필요충분 조건적 정의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일명 이걸 줄여서 Justified True Belief 이기 때문에 JTB 조건, JTB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현대 인식론에서 널리 알려진 게티어 문제에 따르면 게티어라는 사람이 한 4쪽짜리 페이퍼 논문을 쓰고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오르죠. 정당화된 참인 믿음, 지식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적 정의 아니다. 왜? 그리고 필요 충분일 뿐 충분 조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면은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면서 우리가 지식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직관적인 사례들을 잘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때려 맞힌 것에 불과하다. 지식이진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 공유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처칠랜드는 이 한 수 더 떠서 JTB 조건이 필요 조건도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논박하고자 하는데, 먼저 믿음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처칠랜드가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믿음, 명제 태도와 같은 그런 언어적인 지식에 대한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명제 태도는 참고로 말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명제가 있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나는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라고 믿거나 그리고 알거나 그런 명제에 대해서 뭐 싫어하거나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학에서 명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좀 더 편한데 I know that. 아이고, 글자가 잘 안 써진다. 아이고. I know that절이야에 대해서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튼, 명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자가 잘 안 써지는데, 키보드 잠깐 좀 고장이 나서 그런가? 그, 대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어떤 감정을, 어떤 정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런 게 명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언어적 정의를 하지 말고 어떤 처칠랜드 기본적으로 신경과학적인 신경 수준에서 정의를 하자라는 게 처칠랜드의 입장이죠. 믿음 조건이라고 하는 정당화 조건, 진리 조건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이런 명제 태도로 믿음 조건을 살펴보면 이런 명제적 지식 같은 거, 이런 문자의 믿음 영역으로 우리 지식을 정의하게 되면, 제한하게 되면 1단계 혹은 2단계 학습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공지능 연구에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처칠랜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제적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제한하게 되면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서 정당화 조건 또한 단지 성숙한 인간들 사이에서 오직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기들이라거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아기들이라거나 동물들은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3단계 학습의 과정에나 적용될 수 있으며 믿음 조건을 비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1단계 지식에 전혀 적용될 수 없는 2단계 학습에서도 일부 적용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용되거나 은유적으로만 적용되거나. 마지막으로 진리 조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절차적 지식, 우리가 뭔가 노하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철봉을 어떻게 하냐, 걷는 걸 어떻게 하냐, 뛰는 걸 어떻게 하냐,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와 같은 그런 절차적 지식 혹은 어떤 신체 운동, 그와 비슷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체 운동 기술을 도외시하면서 어떤 사실적 지식에 대해서만 초점이 제한되었다는 비판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렇다면 사실적 지식에 대해서만 다룬다 라고 논의 영역을 좁힌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처칠랜드는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애당초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적 지식과 실천적 기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체화된 인지랑도 엮여질 수 있는 그런 문제거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알미라는 게 결국엔 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뇌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되는 불만은 다르며 더욱 깊다. 그 불만은 지식이기 위해서 처칠랜드가 결국에는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러한 세 친근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심지어 개별적으로라도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정말로 정당화된 참여 믿음, JTB 조건 접근법은 필요 조건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접근법은 오직 문화적 혹은 언어 기반 학습 수준에서 적절한 개념을 가지고 언어 이해 수준에서 지배적인 인지적 성취를 규정하려 들기 때문이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3단계 학습 혹은 명제적 지식, 사실적 지식에만 초점이 제한된 아주 협소한 지식에 대한 협소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부터는 요약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보면은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제거적 유물론의 처칠랜드의 제거적 유물론을 잘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언어로 표현된 명제적 지식이라거나 어떤 명제 태도, 더 나아가서 뭐 지향성 같은 그런 개념들을 그런 통속 심리학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심리학적 개념들 용어들을 다 집어치우고 신경학적 용어가 훨씬 더 실제에 가까운 표현들을 하니까 이거 다 집어치우고 신경학적인 용어를 실제를 표상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통속적 심리학적 용어들은 다 제거해버리자. 다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웬만해선 다 제거해버리자. 라는 게 제거적 유물론인데 그런 특성들을 처칠랜드가 잘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고 언어라거나 어떤 생득주의라거나 어떤 관념주의라거나 그런 걸 거부하고 자연주의적인 물리적인 틀 안에서 이런 표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 지식, 체계들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보는 입장이 처칠랜드의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더 넓은 분야의 넓은 범위의 지식까지 설명하려는 게 처칠랜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장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